2026년 KBO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아시아 쿼터제인데요. 이제 외국인 선수 3명은 기본이고 여기에 아시아 쿼터로 1명 더 영입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큰 사랑을 받았던 일본 독립리그 출신 시라카와 케이쇼 같은 선수를 10개 구단 팬 모두가 만날 수 있게 된 건데요. 12주에 580만 엔, 한화 약 5,500만 원이라는 초가성비 몸값으로 11경기에서 4승을 따내며 일본 독립리그 출신도 KBO에서 통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일부 선수들 및 국내 아마추어 야구계에서는 우리나라 선수 입지가 줄어든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아시아 쿼터제는 단순히 외국인 선수를 더 뽑는 차원의 문제일까요? 그리고 글로벌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아시아 쿼터제와 K-팝 간에 서로 닮은 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아시아 쿼터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아 쿼터제는 기존 3명으로 제한되던 외국인 선수들과는 별도로 아시아 국적의 선수 1명을 추가로 영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각 구단은 총 4명까지 외국인 전력을 운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단순히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야구 연맹 소속 국가 전체와 호주 국적 선수까지 포함됩니다. 즉, 일본, 대만뿐만 아니라 호주 선수도 영입할 수 있다는 뜻이죠. 단, 비아시아 국적을 가진 이중 국적자는 제외되며 직전 연도 또는 해당 연도에 아시아 리그 소속이었던 선수 1명만 등록 가능합니다. 단순히 국적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 아시아리그 경험까지 갖춘 선수여야 한다는 거죠. 메이저리그나 마이너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를 영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구단이 지출할 수 있는 최대 비용 역시 계약금, 연봉, 옵션, 이적료 포함 총액 20만 달러로 제한되는데요. 결국 이 제도는 KBO가 아시아 시장과 선수풀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선언이자 리그의 글로벌 진출을 꾀하기 위한 첫 구조적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아시아일까요? 과연 KBO가 바라는 리그의 국제화는 가능할까요? 아시아 쿼터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큰 틀의 규칙인 외국인 선수 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KBO 리그에 외국인 선수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98년입니다. 제도 자체는 94년 중반에 확정되었죠. 그 당시에는 외인 용병을 수입한다라는 표현까지 쓰던 시절이었죠. 당시 야구계 안팎에서는 프로야구의 장기 발전을 위해 외국인 선수를 도입해서 수준 높은 경기를 팬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8개 구단은 외국인 선수 도입으로 인한 연봉 상승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죠. 이미 수십 년째 야구단 운영으로 적자를 보고 있던 터라 돌이켜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선수들은 리그에 들어오자마자 국내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는데요. 먼저 팀 간 전력차가 줄어들며 경기가 재밌어졌습니다. 즉시 전력감을 바로 불러올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실제 SK 와이번스는 2000년 창단 첫 해 3할 초반대의 승률로 8위를 기록했는데 바로 다음 해에 4할대 중반의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브리또, 호세 에레라, 그리고 페르난도 에르난데스와 같은 외국인 선수의 활약이 큰 비중을 차지했죠. 경기가 재미있어지니 리그 흥행은 따라왔습니다.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강타자 우즈는 당대 리그를 대표하는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데이비스, 호세 등 매력 넘치는 외인 타자는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죠. 이들은 국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도 기여했습니다. 우즈의 미국식 웨이트 트레이닝이 팀 동료 심정수, 김동주에게 전수되어 이들의 장타력이 크게 향상된 사례는 아주 유명한데요. 외국인 선수 제도가 단순 단기간 전력 상승뿐만 아니라 국내 선수들에게 새로운 훈련과 몸관리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쿼터제는 지금까지의 외국인 선수 제도와는 그 결이 살짝 다를지도 모릅니다. 바로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 선수를 통해 더 넓은 야구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시장이 바로 아시아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KBO는 왜 새로운 아시아 시장을 개척하는 것에 눈을 돌리게 됐을까요? 일단 국내 시장에서는 작년 1,000만 관중을 돌파하며 명실공히 최고의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젊은 팬들의 신규 유입이 부족하여 리그의 노쇠화를 걱정했던 걸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한 정도의 흥행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지금의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내 스포츠 산업 파이 자체가 크지 않은 데다 출산율 등을 감안하면 추후 지속 가능한 성장이 쉽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이 같은 상황에선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K-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매년 수많은 아이돌 그룹이 데뷔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에 한정된 팬층과 시장의 한계로 인해 더 이상 한국 아이돌들은 국내만을 무대로 하기 어려워졌는데요. 이런 현실 속에서 글로벌 진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실제 많은 K-팝 그룹과 연예 기획사들은 해외에서 더 큰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하이브의 총 매출 중 63.6%가 해외에서 발생했습니다.
같은 해 JYP의 해외 매출 비중은 55.7%로 직전 해에 대비 91% 상승하며 내수 대비 더 큰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K-팝의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34.3% 증가한 1조 2377억 원으로 추산,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K-팝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한 수익원을 확보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이돌 멤버들의 국적 역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다국적의 멤버들이 한 그룹으로 데뷔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진 건데요. 이들의 활약 덕분에 모국 팬들이 그룹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해외 팬층이 넓어지고 충성도도 높아졌습니다.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멤버 덕분에 해외 인터뷰, 방송, SNS 활동이 수월하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향상되고 각종 브랜드와 협업도 용이해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국적 멤버가 K-팝 아이돌로 데뷔하고 그 국가의 국민들이 K-팝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시장을 확장하는 것. 왠지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일까요? 사실 이런 방식의 글로벌 진출 사례는 스포츠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LA 다저스의 한국 진출 사례가 주목할 만한데요. 1982년 3월 KBO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MLB 구단주 중 유일하게 한국을 찾은 LA 다저스의 피터 오말리 전 구단주는 3년 뒤인 1985년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로 KBO 구단 삼성 라이온즈를 미국 전지훈련지에 초대하며 우리나라 야구계와 교류를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에는 한국어 라디오 중계를 시작했는데요. 그로부터 4년 뒤 다저스는 박찬호 선수를 영입하며 국민구단으로 거듭났죠. 리그 차원으로 봤을 때 1997년 30만 달러에 불과했던 중계권료는 2009년 연간 1000만 달러로 10년간 30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2013년 류현진을 영입한 뒤에는 팬층이 더 커졌습니다. 현대차, LG전자, 한국타이어, 하이트진로 같은 대기업들의 스폰서 계약 러시는 덤이었죠. 일본 프로야구도 한국 선수 영입으로 이득을 얻었는데요. 2004년 KBO 역대 홈런 1위 이승엽이 지바 롯데 마린스에서 뛰었을 때 경기 중계권료는 약 4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승엽의 연봉이 2억 엔이었으니 순수 중계권 수익으로만 연봉값을 채운 셈이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프리미어리그 역시 해버지, 박지성 선수를 통해 한국, 더 나아가 아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특히 맨유의 경우 2005년 시작된 중국, 일본 위주의 아시아 투어 일정에 한국을 추가하는 등 한국 팬을 공략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첼시, 리버풀 등의 구단도 비슷한 시기 동남아시아에도 프리시즌 경기를 여는 등 시장 확대에 적지 않은 노력을 쏟았습니다. 여기에 각국 현지 언어로 된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하며 밀착 마케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 결과 동남아시아 지역은 프리미어리그의 글로벌 팬덤 중 약 50%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으며 2021-2022 시즌에는 누적 시청자 수가 3억 8,6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스폰서십 유치도 증가해 2019년 기준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의 유니폼 전면 및 소매 스폰서 중 아시아 기업이 18개에 달했으며 수익만 연간 약 1억 6천만 파운드를 기록했습니다. KBO가 주목한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외국인 선수 문호를 아시아권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야구 시장으로 진출하는 건데요. 마침 일본, 대만, 호주 등의 실력 있는 선수들이 KBO 리그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문호를 적극 개방하려고 하는 것이죠. NPB는 일찌감치 대만 야구 시장의 가능성을 포착했습니다. 이들은 리그 차원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데요. 그중 일본 퍼시픽 리그 소속 6개 팀은 합작 자본 투자 회사인 PLM을 통해 대만에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LM이 출범한 목적 자체가 일본 프로야구의 새로운 글로벌 시장의 진출인데요. 2023년 9월 기준 대만, 미국, 캐나다 3개국 방송사와 파트너십을 맺는 등 뚜렷한 성과도 있습니다. 그중 10년이 넘게 퍼시픽 리그 경기를 방송하고 스트리밍하고 있는 대만을 특히 집중했는데요. 중계방송사와 함께 경기장 앞에 이벤트 부스를 설치해 퍼시픽 리그를 홍보하는 이벤트를 열기도 했죠. PLM은 대만을 넘어 한국은 물론 호주, 멕시코와 같은 야구 친화적인 국가와의 파트너십도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사 사례는 KBO보다 먼저 아시아 쿼터제를 도입한 KBL, 코보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KBL은 2020-2021 시즌부터 아시아 쿼터제를 도입했는데요. 처음에는 일본 선수로 제한되었으나 2022-2023 시즌부터 필리핀 선수들의 국내 진출이 허용되면서 KBL의 필리핀 진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스포티비는 2022년 필리핀의 위성 방송사와 배급 계약을 맺으며 필리핀에도 KBL이 본격적으로 중계되기 시작했는데요. 필리핀 1억 명의 인구 중 75% 이상이 농구팬이며 농구를 하거나 했던 사람이 약 4천만 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농구를 좋아하는 필리핀 팬들 사이에서 KBL이 알려질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이죠.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동남아시아 쿼터로 아스나위를 영입한 안산 그리너스 FC입니다. 아스나위는 인도네시아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로 동남아시아 쿼터로 영입된 첫 번째 선수인데요. 인도네시아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몰린 결과 안산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00명에서 14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팬데이를 개최했을 때 티켓 판매도 평균보다 3배나 증가했죠. 2023-2024 시즌 인도네시아의 김영령으로 불리는 메가와티를 영입한 여자 배구단 정관장도 메가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구단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33만 명을 넘기며 눈에 띄게 상승했죠. 경기장에선 메가를 응원하는 인도네시아 팬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성공적인 스토리를 KBO가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국 리그 혹은 자국 국적의 선수가 해외 리그에 진출했을 때 해당 리그를 향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관심은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KBO 리그의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를 위해선 피할 수 없는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시아 쿼터 영입 1순위 국가로 꼽히는 대만은 야구가 관중 수, 방송 프로그램 숫자, 소셜미디어 볼륨 등의 주요 지표에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라는 것도 충분히 긍정적입니다. KBO가 아시아 야구 시장의 잠재력을 확인했던 경험이 실제 있습니다. 바로 2018년 대만의 왕웨이중 선수를 통한 대만 내 KBO 생중계권 판매였는데요. 당시 KBO는 글로벌 중계권 판매 대행사와 대만 내 KBO 리그 독점 중계권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중계권은 대만 내 텔레비전 방송은 물론 인터넷 포털과 모바일 등 뉴미디어 중계 권리도 모두 포함되었는데요. KBO가 미국 내 한인 방송의 중계권을 판매한 적은 있지만 다른 나라의 모든 미디어를 커버하는 독점 중계 계약을 맺은 적은 이전까지 없었습니다. 물론 이 계약의 규모가 크지 않았다고 알려졌지만 이는 의미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단 한 명의 대만 선수를 통해 대만 미디어 시장 판로를 뚫은 것이죠. 아시아 쿼터에 포함되어 스카우트와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호주의 야구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호주야구협회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내 등록된 야구 선수의 숫자는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크리켓, 호식축구, 럭비가 국기인 호주에서 이 정도 선수층을 보유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인데요. 야구 팬들도 차츰 늘어나 베이스볼 플러스라는 전용 앱을 통한 ABL 결승전 시청자 수는 4만 명을 넘겼습니다. 소셜미디어 채널 내 도달도 전년 대비 100%가 늘어났죠. 게다가 호주 야구계 스스로도 해외 교류를 통한 성장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보고서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진 내용이 바로 호주 국적 선수의 MLB 진출 통계인데요. ABL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ABL 어브로드라는 별도 탭까지 만들어 ABL을 거쳐간 메이저리그 선수들부터 ABL에서 활약하는 NPB, KBO, 심지어는 대만 프로야구 리그 선수들까지 아카이빙하고 있죠. MLB 역시 호주 시장에 주목해 영국보다 5년, 우리보다 10년 빠른 지난 2014년에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호주에서 열기도 했죠. 심지어 호주 야구가 KBO에 먼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KBO 10개 구단들의 프리시즌 전지훈련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데요. 호주에서 야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야구 인프라가 예전보다는 좋아졌다는 점을 먼저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초 한화 이글스, 두산 베어스, KT 위즈가 호주에서 1차 스프링 캠프를 차려 호주 국가대표팀과 연습 경기를 치렀습니다. 호주 국가대표팀과 한화와의 경기는 현지 높은 관심 덕에 매진을 기록하기도 했죠. 이렇게 야구에 대한 관심도 높고 인프라도 갖춘 대만, 호주 출신 선수 영입을 통해 KBO 리그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선수들의 연봉 수준이 상당히 올라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일본, 대만, 호주의 아시아 쿼터로 영입되는 선수들 몸값이 더 합리적일 뿐더러 투자 대비 효과도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더 나아가서는 KBO에서 활약한 아시아 선수들이 MLB로 가는 루트가 만들어져 새로운 아시아 선수 유통 허브로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시아 쿼터의 도입은 리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입니다. KBO 리그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리그로 발전하는 데 있어 아시아 쿼터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인 셈이죠. 물론 국내 선수들의 기회 축소, 일반 외국인 용병에 비해선 아직까진 떨어지는 경쟁력, 미국과 일본에 비해 늦은 진출 시기, 당장 늘어나게 될 각 구단의 비용 지출까지 우려되는 점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선수 공급이 글로벌에서 이루어지는 축구의 경우엔 아시아 쿼터가 오히려 더 비싸다며 구단들은 남미 선수를 선호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KBO 아시아 쿼터제는 리그의 경기력 향상과 KBO 리그의 해외 진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되는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KBO 리그는 내수 시장의 한계를 곧 맞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루빨리 일본의 PLM이나 MLB의 해외 개막 시리즈 같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영원히 뒤처질지도 모릅니다. KBO가 현재의 흥행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얻고자 한다면 아시아쿼터제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국제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무기로 설계돼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선수 한 명을 더 데려오는 문제가 아니라 리그 전체의 전략과 방향성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대외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아시아쿼터 선수를 영입함과 동시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또 대내적으로는 장기적인 로드맵에 기반한 선수 육성 및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KBO는 1,000만 관중을 달성하며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스포츠이자 남녀노소의 즐길거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내년 KBO 아시아쿼터제 도입이 경기력 향상과 글로벌 진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며 세계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프런트 오피스가 준비한 두 번째 영상은 어떠셨나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